이야기는 아주 단순한 문장 하나로 시작된다. 의사가 말한다. 작은 종양이 있어요. 38살의 시인이자 두 아이의 엄마, 대학에서 글쓰기를 가르치던 니나 리그스는 그 순간 자신의 삶이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꺾였다는 것을 안다. 전이성 유방암. 치료가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는 그 경계 어딘가에 자신이 놓여 있다는 사실을 서서히 받아들여야 했다. 진단을 받은 날 그녀가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놀랍게도 이것이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아무렇지 않게 가족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자신의 공포보다 남편과 아이들의 얼굴이 먼저 떠오른 것이다. 사랑이 얼마나 강하면 죽음의 소식 앞에서도 타인의 마음을 먼저 걱정할 수 있을까? 이 장면 하나가 니나 리그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단번에 보여준다. 집안 내력도 잔혹했다. 가족 중 여러 명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언젠가는 자신도 그 그림자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항상 있었다. 그러나 막상 현실이 되고 나면 그것은 막연함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공포로 변한다. 항암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고 유언장 작성을 논의하고 사망 이후의 절차를 알아보는 일들이 현실로 들어온다. 그것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마지막까지 질서 있게 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했다. 제일기는 충격의 시간이다. 진단 직후의 공황, 항암 치료 첫 번째 라운드, 몸이 낯선 존재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감각들. 그러나 동시에 니나는 쓰기 시작한다. 블로그 이상한 나라에 자신의 이야기를 올린다. 쓰는 것이 그녀에게는 숨쉬는 것과 같았을 것이다. 기록하지 않으면 사라져버릴 것들을 언어로 붙잡아두는 행위. 그것이 이 책의 시작이다. 우리는 흔히 죽음의 소식을 들으면 가장 먼저 나를 생각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그런데 니나는 달랐다. 자신보다 가족을 먼저 걱정했다. 이것이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정신의 시작점이다. 삶에 대한 사랑이 자기 자신을 향한 연민보다 크다는 것. 항암 치료가 시작되면 몸이 먼저 말을 한다. 구역질, 탈모, 면역 저하, 극도의 피로. 신체는 치료를 받으면서 동시에 공격을 당하는 느낌을 준다. 암을 죽이는 약이 동시에 건강한 세포들도 상처 입힌다. 니나 리그스는 이 과정을 과장 없이 기록한다. 영웅담이 아니라 그냥 오늘 하루 버텼다는 식의 담담한 기록. 그리고 밤이 문제였다. 낮에는 아이들을 챙기고 남편과 대화하고 글을 쓰며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다. 그러나 밤에 혼자 누우면 공포가 온다. 어둠 속에서라는 챕터에서 그녀는 새벽에 혼자 깨어 죽음을 생각하는 순간들을 묘사한다.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 남편이 혼자 남겨질 수도 있다는 것. 이 생각들이 어둠 속에서 파도처럼 밀려온다. 그녀가 이 어둠을 견디는 방법 중 하나는 철학이었다. 랄프 왈도 에머슨의 오대손답게 그녀는 몽테뉴와 에머슨의 글에서 위안을 찾는다. 몽테뉴는 16세기에 이미 죽음에 대해 깊이 사유했다. 철학하는 것은 죽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했던 그의 말이 니나에게는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침서가 된다. 삶의 의미는 길이에 있지 않고 깊이에 있다는 것. 인간은 맹점을 볼 수 없다는 챕터는 특히 인상 깊다. 우리 눈에는 실제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맹점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뇌가 자동으로 채워주기 때문이다. 니나는 이것을 삶의 은유로 사용한다. 우리는 모두 죽음이라는 맹점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평소에는 그것을 보지 못하도록 일상이 그 자리를 채워준다. 그러나 암 진단은 그 맹점을 강제로 들여다보게 만든다. 맹점의 비유가 이 책에서 가장 마음에 남는 지적 순간이다. 우리가 죽음을 외면하는 것은 겁쟁이여서가 아니라 뇌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맹점을 직시하는 일, 그것이 니나 리그스가 이 책 전체에서 하는 일이다. 암의 공포보다 일상의 풍경이 더 많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아이들의 할로윈 의상을 고르는 이야기, 새 소파를 드리는 이야기, 아들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 이것은 현실 도피가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죽음이 눈앞에 있을 때 일상을 지키는 것, 그것이 가장 강력한 저항의 형태라는 것을 그녀는 직관적으로 알고 있다. 플리즈라는 마법의 단어 챕터에서 그녀는 아이들에게 예의 바른 말투를 가르치는 장면을 쓴다. 아이가 뭔가를 요구할 때 플리즈를 붙이도록 지도하는 평범한 육아의 순간. 그런데 이 평범한 순간이 이 책에서는 묘하게 눈물겹다. 자신이 사라진 이후에도 아이들이 예의 바른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 짧은 에피소드 안에 다 담겨 있기 때문이다. 암 환자로서 그녀는 자기 연민에 빠질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을 거부한다. 대신 유머를 택한다. 상황을 비틀어 웃음을 찾아내는 능력.
항암 치료 중에도 병원에서 만난 사람들과 농담을 나누고 자신의 상황을 조금 거리를 두고 바라본다. 이 유머는 현실 부정이 아니라 현실을 견디는 방식이다. 제2기의 제목이 담담하게 일상을 채워가는 것이 삶에 대한 예의다인 것은 우연이 아니다. 삶이 무너질 것 같은 순간에도 밥을 먹고 빨래를 하고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 그것이 바로 삶을 존중하는 행위라는 것. 니나 리그스는 이 평범한 진실을 죽음 앞에서 증명해 보인다. 이 파트를 읽으면서 나는 일상이 얼마나 과소평가되어 있는지를 생각했다. 우리는 특별한 순간들만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니나는 반대를 증명한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매일의 반복이 실은 삶에 대한 가장 진지한 긍정이라는 것을. 엄마와 나 두 개의 병. 같은 시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죽어가다. 이 책에서 가장 비극적인 구조 중 하나는 니나와 그녀의 어머니가 동시에 투병 중이라는 사실이다. 어머니는 다발성 골수종으로 이미 오랜 시간 싸워왔다. 딸이 유방암 진단을 받은 시점에 어머니도 여전히 치료 중이었다. 두 사람은 각자의 병실에서 각자의 공포와 싸우면서도 서로를 걱정하며 살아갔다. 엄마와의 북클럽 챕터는 이 관계를 가장 따뜻하게 담아낸 부분이다. 두 사람이 같은 책을 읽고 전화로 이야기를 나눈다. 암 환자인 딸과 암 환자인 엄마가 나누는 북클럽.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도 책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었을까. 책은 그들이 함께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아직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신호였을 것이다. 어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난다. 니나는 그것을 두 번째 장례식이라고 부르지 않지만 독자는 느낀다. 어머니를 먼저 보내면서 니나는 자신의 죽음을 한 발짝 더 가깝게 본다. 동시에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목격하면서 자신도 그렇게 살고 싶다는 의지를 다진다. 엄마의 신발이라는 챕터에서 그녀는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는 장면을 담는다. 신발이라는 사물이 이 챕터에서 얼마나 많은 감정을 담아내는지. 사라진 사람이 남기고 간 물건들이 가진 무게. 이중의 상실, 이중의 투병. 이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다. 그러나 니나 리그스는 이것을 비극으로만 쓰지 않는다. 엄마와 함께한 시간들, 책을 읽으며 나눈 대화들, 그 모든 것이 사랑의 형태로 기록된다. 슬픔과 사랑이 이 책에서는 항상 함께 온다. 엄마와 딸이 동시에 투병하는 이 상황은 어떤 소설도 쉽게 만들어내지 못할 비극이다. 그런데 니나는 이것을 비극으로 소비하지 않는다. 대신 그 안에서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에 집중한다. 상황이 아무리 가혹해도 사람은 아름다운 것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 그 능력이 인간을 인간이게 한다. 암이 진행될수록 몸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 수술, 방사선 치료, 새로운 항암제. 각 치료마다 부작용이 다르고 몸이 반응하는 방식도 다르다. 니나 리그스는 흉터라는 챕터에서 자신의 몸에 남은 자국들을 바라본다. 수술 후 생긴 흉터는 단순한 피부의 상처가 아니다. 그것은 지나온 시간의 지도이고 살아남은 증거이며 동시에 잃어버린 것들의 목록이기도 하다. 통증 챕터는 직접적이다. 암 환자에게 통증은 일상이다. 그러나 니나는 통증을 단순히 불편함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통증은 몸이 아직 싸우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고 삶이 아직 계속되고 있다는 역설적인 증거이기도 하다. 아프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다. 이 기묘한 진실을 그녀는 유머와 함께 기록한다. 방사선 치료실 챕터는 이 책에서 가장 고요한 부분 중 하나다. 치료를 받으러 매일 병원에 가는 루틴. 같은 복도를 걷고 같은 대기실에 앉고 같은 기계 앞에 눕는다. 이 반복이 어떤 식으로 시간을 변형시키는지를 그녀는 섬세하게 포착한다. 루틴 속에서도 매번 다른 생각이 흐르고 매번 다른 감정이 찾아온다. 같은 공간이지만 매일이 다른 날이다. 어린 아들이 당뇨병 진단을 받는다. 엄마가 암으로 싸우는 동안 아들도 평생 관리해야 할 질병을 얻는다. 이 장면에서 독자는 멈추게 된다.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감당하고 있는 한 가족에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온다. 그러나 니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오히려 아들의 질병 관리를 배우는 데 집중한다. 내가 없어도 아들이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있도록. 흉터를 지도라고 표현하는 니나의 언어가 이 책의 가장 시적인 순간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시인으로서의 감각이 산문에서도 빛을 발한다. 몸을 언어로 읽어내는 것, 그 능력이 고통을 의미로 바꾸는 힘이 된다. 제3기의 제목은 내가 죽음을 준비하는 법이다. 이 제목 자체가 이미 많은 것을 말한다. 죽음을 피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것. 그것은 죽음에 대한 패배 선언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겠다는 선언이다.
니나 리그스는 죽음을 공부한다. 마치 새로운 과목을 배우듯이. 죽음이 가까워졌다는 15가지 징조라는 챕터는 제목만으로도 독자를 움찔하게 만든다. 그러나 이 챕터는 생각보다 훨씬 담담하다. 의학적 사실들을 나열하면서 동시에 그것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기록한다. 두렵지만 알고 싶다.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것이 낫다. 이 태도가 전형적인 니나 리그스의 방식이다. 화장터 챕터에서 그녀는 실제로 화장터를 방문하거나 그에 대한 생각을 정리한다.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떠나고 싶은지, 남겨진 가족들이 어떻게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지. 이것은 스산한 이야기가 아니다. 오히려 사랑의 이야기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별 이후에도 잘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래 머무르고 싶어라는 챕터는 이 파트에서 가장 인간적인 순간이다. 모든 준비를 하면서도 그녀는 여전히 더 살고 싶다고 말한다. 아이들이 커가는 것을 보고 싶다. 봄이 오는 것을 한 번 더 보고 싶다. 이 소박한 소망이 어떤 웅장한 말보다 더 강하게 독자의 가슴을 찌른다. 오래 머무르고 싶어라는 말이 이 책 전체에서 가장 솔직한 문장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철학적 탐구와 죽음에 대한 준비 뒤에 결국 남는 것은 이 단순한 욕망이다. 더 살고 싶다는 것. 이 솔직함 앞에서 독자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어머니의 죽음은 니나에게 여러 겹의 감정을 남긴다. 슬픔, 안도, 공허함, 그리고 이상한 친밀감. 엄마가 먼저 걸어간 그 길을 자신도 곧 걸어야 한다는 것을 안다. 엄마의 신발을 손에 쥐는 순간은 어떤 의미에서 자신의 미래를 쥐는 것과 같다. 유품이란 언제나 떠난 사람이 남겨둔 미래 같은 것이다. 어머니를 잃은 후 니나는 슬픔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관찰한다. 슬픔의 저준이라는 챕터에서 그녀는 슬픔이 단선적이지 않다는 것을 기록한다. 슬픔은 파도처럼 온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밀려오고 이미 지나갔다고 생각한 순간에 다시 찾아온다. 그리고 슬픔은 종종 사랑의 또 다른 얼굴이다. 잃어버린 것이 클수록 슬픔도 크다. 그러니 크게 슬프다는 것은 크게 사랑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 무렵 니나는 자신의 죽음을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시간표로 바라보기 시작한다. 몇 개월 후 혹은 몇 년 후에 자신은 없을 것이다. 남편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아이들은 엄마 없이 어떻게 자랄 것인가? 이 질문들에 대해 그녀는 직접적으로 마주한다. 외면하지 않고 그러나 절망하지도 않고. 환상특급이라는 챕터는 이 파트에서 독특하게 밝은 톤을 가진다. 죽음과 삶의 경계가 흐릿해지는 꿈과 환상의 경험들. 의식의 변형 상태에서 보이는 것들. 이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묘한 경이로움으로 기록되는 방식이 인상 깊다. 죽음 앞에서 인간의 의식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기록 자체가 귀하다. 슬픔이 사랑의 또 다른 얼굴이라는 생각은 이 책에서 가장 오래 남는 통찰 중 하나다. 우리는 슬픔을 극복해야 할 무언가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니나의 시선으로 보면 슬픔은 사랑이 남긴 흔적이다. 없애야 할 것이 아니라 간직해야 할 것이다. 제사기에 들어서면 책의 분위기는 다시 한번 변한다. 더 조용해지고 더 집중적이 된다. 파멸이란 이름의 작은 돌덩이라는 챕터는 몸 안에서 자라는 종양을 이렇게 표현한다. 파멸이라는 큰 이름을 가진 아주 작은 것. 이 대비가 암이라는 존재의 아이러니를 정확하게 포착한다.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세포들의 반란이 한 사람의 세계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것. 완벽한 소파 찾기는 이 파트에서 가장 유머러스한 챕터다. 시한부 삶을 사는 동안 그녀는 완벽한 소파를 찾아다닌다. 이것이 우스워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깊은 삶의 긍정이다. 오래 쓸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좋은 소파를 원한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이다. 미래가 없어도 현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 남편과의 관계가 이 파트에서 더욱 깊어진다. 죽음을 앞에 두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더 정직해진다. 두렵다고, 외롭다고, 그리고 당신을 사랑한다고. 평소에는 말하지 못했을 것들을 말하게 된다. 이 정직함이 두 사람의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든다. 시한이 정해진 시간이 오히려 관계를 순수하게 만드는 역설. 우리의 삶은 통제된 불씨와 같다라는 챕터에서 그녀는 삶의 불확실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우리는 삶을 통제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하는 것은 그저 불씨를 조금 조절하는 것뿐이다. 언제 꺼질지는 모른다. 그러나 그 불씨가 타오르는 동안 그 빛으로 최대한 많은 것을 비추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 완벽한 소파를 찾는 이야기가 나는 이 책에서 가장 좋다.
죽음 앞에서 소파를 고르는 것은 바보 같아 보이지만 사실 그것이 가장 용감한 행위다. 지금 이 순간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 살아있는 한 잘 살겠다는 것. 마지막 파리 여행이라는 챕터는 이 책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 중 하나다. 몸 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파리로 여행을 떠난다.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 파리의 거리를 걷고 카페에 앉고 미술관에서 그림을 바라본다. 이 여행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모든 순간을 더 선명하게 만든다. 알고 있기 때문에 더 깊이 본다.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오래 기억하려 한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그녀는 기억에 대해 쓴다. 기억은 선택적이다. 우리는 모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몇 가지 장면만을 간직한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억으로 남길 것인가? 어떤 순간들이 삶의 핵심이 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 니나는 대단한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아침에 마시는 커피의 향기, 남편의 손, 친구들과 나누는 대화. 삶의 진수는 늘 소소한 것들 안에 있다. 엄마의 기일이라는 챕터에서 그녀는 어머니를 떠나보낸 후 처음 맞이하는 기일에 대해 쓴다. 기일이란 슬픈 날이지만 동시에 기억하는 날이다. 기억한다는 것은 사랑이 계속된다는 것이다. 죽음이 모든 것을 끝내지는 않는다. 사랑하는 사람이 남긴 것들, 그 영향, 그 기억은 남아있는 사람들 안에서 계속 살아간다. 믿음 챕터에서 그녀는 종교적 의미에서의 믿음이 아니라 좀 더 넓은 의미의 믿음에 대해 이야기한다. 삶이 계속될 것이라는 믿음. 남겨진 사람들이 잘 살아갈 것이라는 믿음. 자신이 사랑했던 것들이 계속 세상에 존재할 것이라는 믿음. 이 믿음이 죽음을 덜 두렵게 만든다. 마지막인지도 모르는 여행을 떠나는 용기. 나는 이것을 생각하면 무엇이든 미루고 싶지 않아진다. 언젠가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 파리는 지금 갈 수 있을 때 가야 한다. 하고 싶은 말은 지금 해야 한다. 이 책이 주는 가장 실용적인 교훈이 바로 이것이다. 찬란한 시간이라는 마지막 챕터. 원제 더 브라이트 아워가 여기서 비로소 완전한 의미를 드러낸다. 브라이트 아워는 하루 중 가장 빛나는 시간을 의미하기도 하고 삶에서 가장 찬란한 순간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리고 니나가 이 책 전체를 통해 말하려 한 것은 그 찬란한 시간이 어떤 특별한 날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이 이미 찬란한 시간이다. 니나 리그스는 2017년 2월 39살에 세상을 떠났다. 원고를 마무리하던 그 달에. 이 사실이 이 책을 읽는 내내 독자의 가슴 위에 얹혀 있다. 그녀가 쓰는 모든 문장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녀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유머를 잃지 않고 아름다운 것을 찾아내고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 기록했다.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선물이다. 에필로그는 남편이 완성했다. 아내가 남기고 간 삶의 기록을 마무리하는 것. 이 에필로그를 읽을 때 독자는 두 사람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느낀다.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그 행위 자체가 사랑의 증거다. 그리고 그 사랑이 책의 형태로 세상에 남아있다. 이 책의 제목, 이 삶을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질문의 형태를 빌린 선언이다. 시한부 삶을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아직 살아갈 시간이 얼마든지 있는 우리는 어떤 이유로 이 삶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전화를 걸고 싶은 사람에게 전화를 걸고 미뤄둔 여행을 계획하고 오늘 저녁 함께 있는 사람에게 좀 더 집중하고 싶어진다.